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연구 오늘은 기업의 집단화 형태와 M&A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업의 성장 방법으로는 다각화와 계열화와 집단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업의 다각화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수익 모델과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의 다각화인데요. 기업의 다각화에는 수직적 다각화와 수평적 다각화가 있는데, 수직적 다각화는 예를 들면 그 기업에서 나오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경우 수직적 다각화라고 하고, 수평적 다각화는 같은 산업의 비슷한 제품을 수익 모델로 추가하는 것을 수평적 다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다각화의 예로서는 현대자동차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그 철판 찌꺼기를 제철 회사 찌꺼기를 활용해서 제철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예를 들었고, 수평적 다각화로는 롯데 음료에서 사이다를 주력 상품으로 생산했는데, 거기에서 콜라라든가 다른 음료수를 또 수익 모델로 추가적으로 할 때 이것을 수평적 다각화로 간다,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계열화인데, 기업 계열화는 부품 수급상의 안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그 모기업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하청 관계를 맺는 결합 형태를 기업 계열화라고 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그 협력 회사가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제품을 가장 직접 현대자동차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관계 회사를 그 일종 하청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또 그 일종 하청 관계에 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은 이종 하청 관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의 집단화는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의 여러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각 기업들이 생산적 집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기업의 집단화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콤비나트 같은 것이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의 집단화를 개별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째는 이제 관계회사가 있습니다. 관계회사를 형성하는 거죠. 관계회사라는 것은 모기업에 의해서 자본과 경영이 지배되는 회사. 그러니까 자본 참여도 하고, 또 그 자회사의 경영 자체도 모기업에서 사람을 보내서 하는 그런 경우를 관계회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기업은 자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진을 파견하고 이런 방식으로 업무상 제휴를 통해서 경영 통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기업이 자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계회사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신세계, 우리나라 이제 신세계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신세계가 광주 신세계의
52%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세계와 광주 신세계는 이렇게 관계회사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신세계는 여러 관계회사를 두고 있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 있죠. 이제 이마트는 이제 신세계의 직접 관계회사는 아닌데, 요 위에 가면 이제 대주주들이 있어요. 이 대주주들이 신세계 지분도 가지고 있고 이마트 지분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세계 안에, 신세계라는 그룹 안에 신세계와 이마트가 주력 회사로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비나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원래 이 콤비나트는 러시아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본과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수직적으로 결합한 그런 기업 집단 형태를 콤비나트라고 하는데요. 콤비나트는 여러 종류의 기업이 생산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생산 자원을 다각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운반, 수송, 비를 절감해서 중간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업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콤비나트의 사례로서는 이제 석유화학공업, 우리나라 울산에 가면 석유화학공업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계열 공장 사이에, 석유화학공업의 여러 계열 공장 사이에 한 공장의 제품이 이제 정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휘발유와 경유와 뭐 기타 그 유리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 제품이 다음 단계 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원료의 흐름이 액체나 기체 상태로 또 그리고 대량 물량이 이동되기 때문에 이제 한 지역의 공업지대를 형성해서 바로 옆에 그다음 그 원료의 흐름을 가져오는 기업을 지어서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콤비나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콤비나트의 장점은 이게 이동 시간과 거리가 짧아지면서 생산 효율이 높아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콤비나트라는 것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단점도 물론 있어요. 원래 그 중간 제품, 최종 제품까지 하나의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원료 수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전체 산업 밸런스가 깨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져오게도 되는 것이죠. 이게 동영상 제작하다가 그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글로메리트라는 게 있어요. 컨글로머릿이라는 것은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 간의 결합 형태를 띠는 그런 집단을 이제 컨글로메릿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글로메릿은 지식 교환한다든지 주식 공개 매수를 해서 합병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컨글로머릿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순수 컨글로머릿이 있고 제품 확장형 컨글로머릿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확장형 컨글로머릿이 있습니다. 순수 컨글로머릿은 자금력이나 이제 기술, 제품, 생산 공정, 판매 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합병의 이유나 필요성이 없는 이종 전혀 다른 기업 간의 합병에 의해서 형성된 기업 집단을 순수 컨글로머릿이라고 합니다.
이 순수 컨글로머릿의 사례로서는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하고는 전혀 그 다른 이종 기업 간인데 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자, 제품 확장형은 생산 기술상의 공통점을 갖는 이종 기업 간의 합병에 의해서 형성된 기업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지금은 제품 확장형 컨글로메릿이 아닌가 그렇게 취급할 수 있죠. 물론 태생은 이제 다릅니다. 이제 그 기아가 어려워지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기아 그룹을 인수한 것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장 확장형 컨글로메릿은 서로 공통의 판매 시장을 가진 기업 간의 합병에 의해서 형성되는 기업 집단을 시장 확장형 컨글로머릿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집단화 형태는 인수합병이 있어요. M&A. 기업의 인수합병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이제 한 기업이 완전히 문을 닫는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이제 해처모여하는 그런 것이 M&A입니다.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어요. 그래서 흡수합병은 A라는 기업이 존속하고 다른 B라는 기업을 이제 흡수함으로 해서 B라는 기업을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흡수합병이고, 신설합병은 합병에 참여하는 A와 B 회사가 있다면 둘 다 없애고 이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를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집단화하는 형태 중에 요즘 이제 글로벌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글로벌화죠. 제가 저게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진 기업 체계에서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그 경영학에서 다루는 이슈가 전혀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기업의 국제화 과정은 상품을 수출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자본을 수출입하는 단계, 기술 정보를 수출입하는 단계, 인적 자원을 교환하는 단계, 현지 사업 단계, 현지 진출 단계 이렇게 등으로 나눠지고요. 기업 발전의 이행 단계는 이제 처음에는 국내 기업으로 누구나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국제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국제 기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국가가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 오퍼레이션하는 다국적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적을 초월하는 초국적 기업이 되었다가 초국가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이 기업의 글로벌화는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 경영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업을 결합하냐? 기업 결합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업 결합,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런 것은 이제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이제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의미가 있죠. 이제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커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의 집중은 기존 기업들이 서로 독립성을 가지거나 독립성을 일부 제한하거나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세 가지 형태로 결합이 될 수가 있고, 기업 결합의 목적은 생산이나 판매와 같은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고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완화하고 아예 경쟁을 없애버리고 독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결합은 컨설은 카르텔, 지주회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결합 목적에 따라서 경영 활동 합리화 목적과 시장 경쟁 완화 또는 제거 목적이 있는데 경영 활동 합리화는 생산 공정 합리화와 판매 과정 합리화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생산 공정 합리화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 원재료를 가공하는 기업 간에 서로 결합을 하는 거. 또 판매 과정 합리화는 제품의 생산 기업과 판매 기업이 결합하여 중간 수수료를 배제하는 그런 판매 과정의 합리화. 또 시장 경쟁 완화 또는 제거는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동종 기업 간 판매 경쟁이 심화되죠. 그래서 서로 피해가 입을 수 있는데 이런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목적으로 동종 기업 간의 기업 결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결합의 형태가 카르텔, 트러스트, 그리고 컨체른인데 요거를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카르텔은 ABCD가 각각 독립기업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협정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것을 이제 카르텔이라 하고, 트러스트는 이렇게 A, B, C, D 기업이 독립성을 잃고서 기업 합동을 이루는 것을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체르는 이렇게 A라는 모회사가 있고 또 B1, B2라는 자회사가 있고 C1에서 C4까지의 손자회사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B1, 2와 C1, 2, 3, 4는 형식상으로는 독립기업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모회사의 지배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컨체른부터 알아봅시다. 컨체른이란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지배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기업군으로 결합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본의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본에 참가함으로써 형성이 되고요.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는 다시 다른 기업의 자본에 참가하여 자회사를 파생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회사, 아주 원래 모회사 입장에서는 손자회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 간의 지배관계는 모회사, 아들회사, 손자회사 이런 여러 층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형성이 되고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다각적 결합을 이 컨체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카르텔인데요. 카르텔이라는 것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기업이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제 독립성을 유지해요. 그런데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는 경쟁을 완화할 목적으로 서로의 기업 활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협정을 맺는 것을 이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격을 어느 선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든가 뭐 물건을 어느 수량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수평적 기업 결합 형태로서 이제 신사협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카르텔은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 시장을 통제하고 지배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판매 카르텔, 구매 카르텔, 생산 카르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카르텔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유심히 보면 어떤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시장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내리지 않기로 약속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끝임으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벌금형을 내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카르텔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카르텔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오펙인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잖아요. 이제 1960년대에 이게 산유국들이 그 메이저 석유 회사에게 매일 산유국들이 이제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원유 가격을 또는 생산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1973년에 원유 가격을 뭐 급기야 4-5배를 올리는 그런 파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이제 경제 공황을 가져오게 됐죠. 그 오펙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가격 또는 생산 카르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이니까 카르텔을 이게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 카르텔은 가격 카르텔, 조건 카르텔, 수량 카르텔, 지역 카르텔, 뭐 공판 카르텔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해 있고, 구매 카르텔은 가입 기업의 구매 과정에 대한 통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료 또는 제품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이 그 원료나 제품 구매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구매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구매 카르텔은 가입 기업의 수가 많고 카르텔 가입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클수록 강제력이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생산 카르텔은 같은 그 기업, 동종 기업들 간에 생산에 관하여 상호 협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 오펙의 예를 들면 오펙이 하루 생산량을 얼마 이하로 가져가겠다든지 이런 뭐 그 생산 제한 협정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생산 카르텔이 되는 것입니다. 판매 카르텔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 독점과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이제 법률적 자본적으로 각 기업들이 독립성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업으로 설립되어서 이제 설립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건데, 대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형태이기 때문에 카르텔보다는 구속력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트러스트라는 것은 원래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그 이용이나 처분을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은행 가면 지금도 신탁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이름이 트러스트예요. 그게 이제 그런 뜻에서 그 신탁을 맡기는 사람이 자기 그 돈을 은행이 대신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신탁 상품이거든요. 자, 트러스트는 이제 트러스트의 행동 방식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흡수합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하는 형태로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흡수되어서 사라지고, 신설합동은 합동기업들이 이제 해체되고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에 흡수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신설 합동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라는 것이 있죠. 요즘 이제 한국의 대부분 은행들이 은행증권회사가 주주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주회사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금을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자회사의 주식을 지배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금융지주가 우리은행도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투자금융도 지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회사를 그 주식 매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또 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관계는 컨체른처럼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피라미드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50% 이상만 소유하고 있으면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가 있겠죠. 순수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지주회사가 순수 지주회사인데, 우리나라의 금융 지주회사들이 모두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또 혼합형 지주회사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배회사를 이렇게 혼합형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